올라가면서 바닥이 아니라 이게 공급 과잉을 만들어낸 이슈다 하면서 빠졌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 내년 한 1분기 초반의 어떤 시기는 우리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적 기간이지 않을까. 네,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인 것 같고 기간으로 따지면 내년 한 1분기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정말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좀 허망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허망하다. 네, 허망하지만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럴 때가 반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조금씩 바닥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고, 네, 그거 있죠. 그리고 증시는 이것저것 악재에다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그렇죠. 네. 예, 지금 투심이 많이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 정말 괜찮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준을 가격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사실 더 큰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우리 시장이 정말 끝도 없는 하락을 보일 수도 있겠죠. 예, 정치적인 이슈가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40몇 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던 것만큼 상당히 쇼킹한 사건이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가격 우리가 항상 기준점은 가격이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우리 시장을 그렇게 낙관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워낙 하락 폭이 컸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를테면 삼성전자 조직에 대한 혁신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레거시 제품이 너무 부진한데 근데 내년에 넘어가서 보니까 OP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래도 한 30조 이상은 하는데 PER 8배인데 이런 식의 느낌. 네네. 한국 시장 아까 환율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수출이 500억 달러 정도는 매월 하는데 예, 그 정도의 느낌인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앞을 알 수는 없는데 그리고 뭔가 경제가 수축되고 확장되는 사이클을 잘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수축이 아무리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물품과 물량이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지노 아니면 마지널한 상황까지 우리 가격이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정치적으로 뭐가 해결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뭔가 무역 갈등은 그냥 협상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슬슬 좀 긍정의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지금 3분기 GDP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2분기도 쇼크였고 당연히 안 좋겠죠. 네, 4분기도 좋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의 이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도 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안 좋다라는 그 자체보다 이 눈높이보다 안 좋아지는 거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집계하는 데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한 18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90, 200조 원까지 봤었다가 지금은 더 내려온 수준이고 이마저도 사실 가능하겠냐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것저것 까도 한 160, 170조는 나올 수 있다라는 체력까지는 보는 것 같거든요. 170조 아니면 180조가 좀 안 되는 수준일 때 우리나라의 자본 총계가 한 2250에서 2300이게 되면 ROE가 한 7% 중반에서 8% 초반. 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PER이 10배가 깨진 상황에서 네. ROE가 한 8%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네. 7% 중반. 근데 이제 PBR 0.8배를 되면 2,300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2,300 정도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이제 실적 얘기도 드렸지만 실적 여기서 리바운드가 나와서 2,450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연초 돼서 또 내년 초가 되면 또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4분기 그리고 온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당연히 눈높이가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리바운드 돼서 또 상단을 뚫어야 되는데 그 힘이 약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도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막 달려가지는 않겠지만 2,300자를 보이는 가격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체력에 일단 1차적인 방어선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예, 실적 예. 자체가 어닝이 하향 조정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내년 1분기 실적 발표 즈음해서 한 2, 3월 넘어가야 하향 조정의 압력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여쭤본 이유가 지난번에 센터장님 나오셨을 때도 조금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 네. 실적 하향이 될 것 같다라고 맞아요. 이미 말씀을 해주셨었고 네.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추가 하향의 여지가 있을 것이냐의 질문인데 추가 하향은 될 것 같아요.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죠. 추가 하향은 되는데 네. 공교롭게도 계엄령이나 탄핵 소추안 표결 또 노이즈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시나브로 반영을 하는 게 한꺼번에 확 반영을 한 느낌? 예. 12월에. 그래서 어닝이 하향 조정하고 주가는 약간은 이제 엇박자 나는 식의 흐름들이 사실 턴어라운드 내지는 바닥 근처로 갈 때 거꾸로 이 천정일 때는 이 어닝에 대한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는 좀 못 올라가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 탑일 때잖아요. 네. 바텀일 때는 어닝은 계속 안 좋아져. 4분기 그리고 항상 보면 비용을 좀 많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안 좋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좀 마지막 좀 깔딱고개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4분기 실적은 통상 내년 1월, 2월에 그렇죠. 발표가 되니 그때 정도가 실적 하향 조정의 마무리가 되고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그때 정도부터는 뭐 오히려 상승 방향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 지금부터 한 1분기 정도가 좀 매수를 좀 해놓으면 괜찮은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수채 우리가 올해 연초에 한 2,500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시 네. 2,500에 끝났잖아요. 네. 이 동일한 2,500, 2,500이라도 이게 A자로 올랐다가 빠지는 장 말고 V자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장이 사실 낫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 빠졌다가 올라오는 장이 방향이, 낫지 예. 올라가다 빠진 장을 똑같이 연초에 숫자하더라도 내년에는 올해는 A자로 올랐다가 빠진 장이라면 내년 오히려 수채 약간 나이키형 예, 뭐 약간 V자 요 정도의 각도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의 하향 조정이 좀 어쩌면 가팔라진다. 가팔라진다는 거는 약간 좀 이 애널리스트를 해보셨겠지만 마지막에 이게 주가가 무너지면서 어닝을 빠르게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바로 이어서 25년에 코스피는 밴드를 얼마에서 얼마까지 전망하고 계신지요? 저희는 한 2,450 이하면 사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어김없이 그 밴드 하단은 깨고 내려온 것 같고 한 2,800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상당한데요. 그 정도면 2,450에서 2,800 정도가 내년 네, 밴드. 2,850. 2,850. 한 2,850. 20% 지금부터 한 20% 업사이드는 있을 것 같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유는 밸류에이션 상승일까요? 아니면 기업의 이익이 그만큼 좋아질 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밸류가 약간 정상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0.8배인데 좀 그렇지만 0.9배만 돼도 15%예요. 네. 0.8배가 0.9배만 돼도 한 12, 3% 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1배는 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0.9배 초중반만 가더라도 뭐 한 2,85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대고 더불어서 연초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을 조금 미리 생각을 해보면 연초에 상당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뭐 트럼프 당선하고 나서 중미 무역 갈등도 있을 거고 이따가 뭐 자세한 얘기도 드릴 수 있지만 중국의 재정 부양 정책을 호재로 저는 보진 않아요. 그래요? 네. 오히려 악재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트럼프가 당선하고 이후에 취임하고 이후에 상당히 많은 무역 갈등 요소들 관세 뭐 이런 것들 나올 거잖아요. 네. 거기에 때 맞춰서 중국은 환율과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상 대응을 하는 대응이 나올 거고 벌써부터 통화 같은 경우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7.5까지 위안화를 용인하겠다. 네. 그거는 우리나라한테는 나쁜 거예요. 아. 예, 예. 그리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시종일관 어떤 얘기를 드냐면 중국의 정책은 예전에는 본인들의 수요 드리븐이라고 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수출 보조금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수출 보조금은 뭐냐? 동아시아에 상당한 공급 물량 압박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아마 그런 뉴스, 어닝 하향 조정, 그때 주가가 좀 많이 빠질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억 정도는 하는 체력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체력은 맞거든요. 지금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긴축 이후에 미국도 사실은 버티는 게 공급 주도지 소비 주도가 아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하고 있는 체력들이 그때 가서는 어차피 중국은 이렇게 미국으로 못 하는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중국발 모멘텀을 받아서 온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환기가 되면서 시장이 조금은 밸류적인 매력 그리고 뭐 수출 증가율도 2, 3분기에는 올라가는 그림을 좀 기대하면서 시장이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2025년 밴드를 2,450에서 한 2,850 정도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가는 건데 네. 어떤 그 분야에서 어떤 섹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지수 상승을 이끌 건지가 좀 궁금한데 이제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제 몫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모두의 고민이다 보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제 몫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올해보다 내년에 플러스 수익이 낮을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그 근거는 이미 아직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창신 메모리, CXMT 같은 어떤 메모리 쪽에 소위 말하는 밀어내기가 네. 지금 디램 가격에서 거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밀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일반 화학 철강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메모리 가격, 글로벌 메모리 가격도 더 빠져야겠죠. 빠지는데 그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구간까지 갔을 때 관세를 좀 때려 맞는 중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제품이 좀 괜찮다, 팔릴 수 있다. 그리고 창신 메모리가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내더라도 그 기업 그리고 중국이 계속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공급의 증가율 자체가 있거든요. 네. 그 동일하게 내가 100개 계속 110개, 120개, 130개 만들더라도 공급의 증가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1분기를 기점으로 좀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중국발 공급 모멘텀에 대한 악재가 1분기 이후에 좀 지나면 근데 예전처럼 뭐 16년에서 17년 20년에서 21년 상당히 수출 증가율, 반도체 피, 즉 메모리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반등하면서 왜냐하면 공급을 잘 과점화된 상황에서 잘 컨트롤했기 때문에 가격이 팍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약간 각도는 누운 상황에서 그래도 주가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요, 삼성전자가 이제는 시장에서 비중이 많이 줄어서 갖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 삼성전자가 빠진다고 해서 시장도 잘 안 빠지고요. 지금도 또 삼성전자가 오르면 좋은 거지만 삼성전자 혼자 올랐다고 시장이 오르고 이런 장은 아니에요. 지금 코스피에서 한 14%?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15%? 네, 그 정도 됩니다. 오늘 가져오신 자료를 네. 보면요. 화면에서 보니까 수출 증가율을 중에서 한국의 수출 증가율 중에서 반도체 수출 비중이 지금 낮아져도 그래도 낮은 건 아니지 20%. 않습니까? 네, 맞아요. 여전히 비중이 높은데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은 중국이 좀 더 밀어낼 거라면 맞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가의 저점이라던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 수출의 저점을 언제라고 어떤 그렇죠. 요인에서 이게 다시 돌아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업종 전략하고도 맞물려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수출과 관련된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기업들이 쉽진 않죠. 모멘텀이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반기는 오히려 수주 베이스의 업종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수주 베이스 중에 가장 탑
올림픽 뭐 아니면 좀 눈여겨보는 쪽이 조선이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 하반기 들어선 이 수출 증가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는 예전의 사이클을 떼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수출 증가율이 1년 반 정도 되면은 이제 그냥 지금의 금액만 갖고 있어도 뭔가 이게 약간 기저 효과라는 어떤 그 수학상의 계산상의 산수상의 계산 방법이긴 하지만 내년 한 2분기부터는 좀 저점을 찍고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이익도 80조 원 찍으면 성장은 없지만 이 정도의 체력은 되는구나라는 거 보여주면서 다시 밸류에이션이 원복되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2005년, 6년, 7년에 그랬고 2015, 16년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최소한 170, 180조의 어닝 그리고 그거에 준비가 되는 수출이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는 나와주는구나. 그러면 이 수출 증가율이 내년 빠르면 한 2분기, 늦으면 한 3분기 정도는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서느냐라고 했을 때는 올해부터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연준이 금리를 내린 상황에서 당장은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결국 고용과 소비가 둔화된다는 얘기예요. 그 고용과 소비가 둔화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 주도의 기업들이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보면 다 AI나 기업 투자 중심으로 가는 건데 내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하반기 내지는 2026년에 대한 시장의 뷰는 지금 하드랜딩도 아니고 노랜딩 내지는 오히려 기업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 보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 그럼 시차를 두고 고용이 회복된 상태에서 신용카드 그 할인율이라든지 자동차 할부 금리라든지 이게 내려오게 되면 빠르면 2025년 하반기, 늦어도 2026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소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차적으로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럼 제조업이 좀 돌아서고 나서 순차적으로는 이제 서비스업이 돌아서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는 여전히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수출주 중심으로는 바닥은 잡지만 뭔가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은 약할 수 있다. 다만 하반기 내년 상반기를 바라보고 그동안 조금 눌려 있었던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반도체가 시장에 이제 드디어 큰 형님들이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나이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을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대목에서 제 귀를 쫑긋하게 한 부분은 미국이 내년 하반기가 되면 소비가 더 돌아설 것이다라는 대목이에요. 맞아요. 네. 우리는 올해 내내 미국의 경기 침체 언제 오냐 많은 분들이 논의를 했었는데 네. 나스닥은 신고가고 맞아요. 이 와중에 내년에 미국 소비가 좋아진다고 하면 네. 사실 올해 국내 주식 하신 분들 너무 힘드셨고 나스닥은 여전히 좋았거든요. 내년에는 이 양상이 미국보다 한국이 낫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가 퍼포먼스 자체.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박스피를 가다가 한번 확 오를 때 막 15에서 20% 오르는 거. 네. 결국은 미국은 이렇게 우상향 15% 20% 소위 말하는 따박따박 올라가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캐치업하면서 올라가는 경제가 막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고 극단적인 저평가가 그래도 조금 0.9배 정도까지 가도 15%다 막 이런 정도의 회복력을 저희는 이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저는 소비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미국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가계 같은 경우에 가계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뭐 DSR 우리 잘 아시겠지만 DSR 비율이 우리나라의 반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반이고 더불어서 뭐 그 GDP 대비 가계부채, 뭐 기업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70%대예요. 모기지 금리는 뭐 거의 30년 묶여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를 위한 체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본인들이 고용이라는 그리고 외부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고용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었는데 벌써 1년째 고용이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불어서 내년에 트럼프가 되게 되면 곧바로 시행이 되는 게 뭡니까? 이민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의 수요가 있으면 노동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방면에서 드라이브가 걸릴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마냥 임금을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자동화라든지 투자가 그쪽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임금이 더 높은 하이 클래스는 그쪽에 임금이 높아지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게 가능한 게 미국은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은 안 그래도 지금 사람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이 이제야 바닥에 도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 보시면 너무 서베이 지표라서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만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보시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센티멘트가 급변하면서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금리도 낮춰줬고 트럼프가 되면 법인세도 낮춰줄 수 있고 금융규제 완화까지 했을 수 있다 그러면 대출받기 좀 편해지고 결국 미국 내에서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선순환의 그림을 그려간다 보면 미국은 이제 고용이 후행적으로 다시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이 차트가 그 차트이긴 해요. 이 차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어지러워 보이시냐 하겠지만 이게 이 고용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용. 네. 요게 이제 선행지수인데 선행지수에 많이 들어있는 게 이런 신규 주문이라든지 제조업 신규 주문. 신규 주문은 뭐냐면 선행지표예요. 이게 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계 같은 걸 받는 거잖아요. 그럼 기계 받아서 뚝딱뚝딱 하다 보면 시차를 두고 산업 생산이 올라가고 고용이 좋아지는 건데 지금 이런 신규 주문이나 선행지표들이 바닥에서 돌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고용은 안 좋아지는데 소비가 좋아지냐 하겠지만 이게 올라가고 나서 뒤늦게 요게 이제 회복이 되는 사이클을 저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기업들의 투자나 대출을 빌려서 뭔가 공급 위주의 사이클이 먼저 시작되고 내년 하반기 가면은 고용과 소비가 괜찮아지는구나 하면서 미국이 드디어 미국의 어떤 소비가 좋아지는구나. 미국의 소비가 좋아질 때 우리 수출주가 좋거든요. 미국의 투자가 좋아질 때는 미국 투자? 우리 뭐 거기다 뭐 납품할 수 있지 하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이클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네. 전 이제 여기서 이것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트럼프가 1월에 취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에 맞춰서 1분기에는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예상이 되시는지. 이미 많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만 1월 20일에 나오고 나서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관세 매니잖아요. 네. 그래서 관세를 보편적 관세는 이제 전 세계로 좀 뭐 10%에서 20% 뭐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꼭 집어서 중국을 겨냥해서는 뭐 60%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으름장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이라든지 일체 이제 지급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내수도 물론 이미 다 노출이 된 거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한국한테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일 때 미군이 없다면 니네 너무 힘들어지겠지? 하면서 이제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방위비, 얘기들도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높아진 이슈예요. 관세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자기네 감세에 대한 비용이 어디서 소위 말해서 보충하지 했을 때 관세로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네. 근데 우리나라나 이머징 입장에서 미국의 감세는 우리나라한테는 비용이라는 거죠. 관세로 오니까. 관세는 다 비용이 높아지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건데 라고 했을 때는 달러가 강해질 것 같고 달러가 강해진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위로 올라가다. 그러면 외국인들, 더 올라간다고요? 외국인들이 또 매도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지금 1,430원대인데 여기서 더 위를 보시는 클 수도 있죠. 한 의견이 있습니까? 1,450원 이상, 뭐 1,500원 가까이 갈 수도 있죠. 그 노무라 증권이 1,500원도 네.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이게 근데 예전하고 다른 게 우리가 뭐 금융위기다 이런 부분하고 뭐 외화가 부족해진다 뭐 이런 물론 뭐 지금 외환보유고가 한 4,100억 달러까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고점에서 한 4,500억 달러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대외 자산도 되게 많아요. 지금 열심히들 미국장 하시잖아요. 그렇죠. 미국장 하시고 더불어서 기업들도 무역 수지가 플러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소위 말해서 따닥따닥 찍히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환율이 왜 이렇게 약해지지? 라는 거는 환율을 보실 때 쉽게
판단하기가 좋은 그림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GDP 비중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GDP 비중인데 지금 1.63%입니다. 전 세계가 한 1,100조 달러 정도 되는데 아, 네. 우리나라가 한 1.63이니까 한 1.몇 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원화가 가장 강했을 때가 2018년이었는데 그때가 2%였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GDP가. 네. 이게 2%가 전 세계 성장률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안 되다 보니까 신압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1,050원이었던 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가면서 1,05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원화 자체가 뭘 반영하는 거냐? 그냥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크기를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외화 유출이 압박이 크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원화가 강해져야 외국인들이 들어올 텐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주가가 상당히 올랐을 때 원화가 강해졌습니까? 라고 하면 원화 안 강해졌었어요. 원화 약해졌었습니다. 원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식이 강했어요. 그 이유는 그냥 미국으로의 수출이든 전 세계 어딘지 그 경쟁력 있는 수출을 했는데 팔고 나니 원화가 1,200원이 아니라 1,400원. 그러면 그 수출한 기업한테는 상당한 평가이익, 환차이익이 생길 수 네.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엔 반도체였던 거고 내년 상반기는 오히려 뭐 조선이나 이런 수주 산업이고 하반기 갈수록은 이 원화가 그래도 한 1,500원, 1,400원 후반까지 갔다가 좀 안정을 찾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이런 높은 환율에서 괜찮은 이제 수출주들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수출주가 볼 때는요, 이 환율이 오히려 꼭지에서 찍고 내려올 때, 내려와서 강해질 때가 아니라 아주 약해서 다시 강해질 때 이렇게 내려올 때 수출주 사는 게 가장 수익률은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시청자분들께서 국내 주식도 많이 하시지만 미국 주식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쵸. 요걸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소비가 돌아설 정도로 좋아질 거라고 한다면 네. 게다가 거기서 환율까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면 미국 주식이 그래도 국내 주식보다 투자하기에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네. 정말 어려운 시장이에요. 정말 소위 당분간 말하는 한국 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되는데 정말 우리 보시면- 시장은 저도 한 뭐 20년 이상 봤지만 타이밍을 정말 잘 보통 우리 그 투자 구루들이 얘기하는 거 시장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다 미국에 해당이 돼요. 우상향하는. 네. 이게 빠졌을 때 그냥 사놓으면 되지 굳이 이런 거 그 미국에 대한 얘기고 한국은요 잘못 들어가면 10년 고생하는 시장입니다. 마음 그런데 아프네요. 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여전히 버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저는요 오히려 2025년, 26년 가서 2025년은 미국은 큰 틀에서는 공급 주도에 수요가 없는데 AI는 도대체 왜 투자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좋아할 것 같아? 뭐 양자 컴퓨터? 그건 누구 사람들한테 와닿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그거는요 공급 주도의 사이클을 계속 지속하는 때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은 본인들이 뭘 원하는지 몰라. 우리가 만들어야 알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의 약간 애니멀 스프릿이 지금 미국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능한 이유는 혁신이라는 뭐 어떤 생산성에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그 생산성에 대한 투자를 빅테크 위주로 그리고 현금 흐름이 왕성한 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 여러 개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금융위기라든지 IT 버블 때는 왜 버블이 부러졌냐 하면 그때는 닷컴이라는 이름만 있어도 돈을 빌려줬었고 현금 흐름이 없어도 부동산 때는 서브프라임 그냥 노숙자들도 돈 빌려줬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과 실물이 엉켜서 가다가 벌리에이션 비싼데 어느 한 사건이나 어떠한 트리거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행들의 돈을 빌려서 빅테크가 투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투자하고 성장률 나오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편리함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그리고 은행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P 곱하기 Q에서 P는 떨어지잖아요. Q를 늘려야지. 그래서 Q를 늘리니까 대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근데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큰 틀에서 가져오는 사이클이 뭐냐면 탈세계화잖아요. 네. 탈세계화는 어떤 얘기냐면 아웃소싱의 반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인소싱. 옛날에는 더 싼 원재료, 더 싼 노동 비용을 내가 아웃소싱 주고 내가 산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네. 이게 어떤 밸류 체인이 이게 끝간데 없는 레버리지로 인해서 무너진 게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오바마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미국의 정책은 인소싱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에너지가 독립이 돼야 된다. 네. 셰일가스 개발해낸 거잖아요. 아, 그러면서 중동의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예. 그런 에너지 국가를 만들어낸 거고. 자, 에너지가 됐어. 이제부터 뭐가 있어야 돼? 공장이 있어야 돼. 공장 깔았잖아요. 공장을 지었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야 돼? 전기가 필요해. 근데 전기 깔았잖아요. 공장과 전기가 있으면 야 껍데기만 있는데 뭐가 있어야 돼? 설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설비가 들어가는 공급 사이클이고, 근데 설비가 들어가는데 예전처럼 그냥 자동화나 뭐 그냥 이런 기계가 아니라 뭔가 AI가 접목되고 뭔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더 확장되는 사이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미국은 기업이 소비하는, 즉 기업이 투자하고 공급 주도로 가고 돈이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장이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미국이 저는 조금 무서운 게 뭐냐, 테슬라 올라가는 거 봐요. 네. 네. 저 지금 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잘 못 사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조금 더 올라가고 가 있는 맞아요. 상황을 막 맞닥뜨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가 결국 2025년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서 잘 가는데 2026년 넘어가서 성장이 잘 나오고 소비가 살아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연준이 드디어 우리 좀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때 가서 저는 고민하려고 하는 거예요. 2025년은 미국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이제 그 금리 인상 기조로 좀 바뀔 수 있는 시점은 뭐 2026년 빠르면 뭐 2026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요, 미국이 이렇게 좋을 때, 설비 투자를 많이 할 때, 한국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내년에 좀 볼만한 섹터는 조선을 말씀해 주셨어요. 조선은 이제 설비 투자하고 연결고리를 찾긴 좀 쉽진 않지만, 네. 그러니까 뭐 수주 산업이라는 거를 베이스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수출 같은 경우에 소비 사이클이고 이게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국면이다 보니까 잘 쉽지는 않는데 수주는 어쨌든 받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 견제할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에 그리고 트럼프가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내년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제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게 LNG 터미널과 관련된. 네. 왜냐하면 러우 전쟁이 종식이 됐을 때 그 뒷배경에는 또 유럽의 가스 공급이 좀 있을 네. 수 있거든요. 그럼 가스 공급 미국에서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가스 공급을 하려면 우리 LNG 터미널을 개발하고 오픈해주면 실어 날라야지. LNG 캐리어. 중국하고 한국 만드는데 중국한테 줄까? 그건 아닐 것 같다. 네. 한국 그래서 조선업을 얘기 드리는 거고. 고부가 가치 네, 선박으로. 네.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설비 투자 사이클에 좀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뭐 전력기기는 여전히 전압, 전력기기 아니면 이 자동화와 관련된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뭐 더 수면 위로 올라올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 바이오 CDMO 이런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또 큰 이슈가 약가를 낮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예. 제네릭이라든지 뭐 만들어내는 기업들한테는 충분히 뭐 좋은 뉴스들이 나올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중소 이제 CDMO도 연 중반에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였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비슷한 컨셉으로 조선을 보는 것처럼 CDMO도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전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네.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미국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전망도 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소비까지도 살아나면서 이제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짚었던 것처럼 미국
주식에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11월에 보면은 국내에서 이제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 거래액만 9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내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코스피 이제 밴드에서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미 많이 빠져나가 있어서 네.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멈춰서 조금은 좀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만 수급이 굉장히 얕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비중이 늘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됐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외국인 시총 비중이 한 28% 정도일 텐데 최근 한 15년인가 10년 사이클 중에 가장 저점에까지 와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머징 내에서의 퍼포먼스도 워낙 다이버전스가 많이 돼서 뭐 대만이나 인도가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워낙 수익률이 좋은 상황인데 우리는 거꾸로 왔잖아요. 그래서 네. 비중도 엄청 지금 많이 낮아져 있고 그 비중보다도 아마 다들 많이들 이제 비워놓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채우면서 들어오는 자금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장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수채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뭐 2,300, 2,400 정도 사주고 2,600, 700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오히려 2,700, 800 가면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면 또 수익률이 좀 상당히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2,800이다 해도 들어가도 나중에 한 3,000, 3,200, 3,300 가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구간일 때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오늘 총 여러 가지 어떤 해안을 좀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예, 조금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주식의 비관적인 스탠스가 그게 달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지금 당장 투자한다고 해서 수익을 나지도 않을 것 같다. 아, 예. 다만 지금 가격이나 내지는 내년 한 1분기 초반의 어떤 시기는 우리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적 기간이지 않을까. 예,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인 것 같고 기간으로 따지면 내년 한 1분기 뭐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뭐 더 구체적으로 하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그때가 올라가면서 바닥이 아니라 이게 공급 과잉을 만들어낸 이슈다 하면서 빠졌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시점을 말씀해 주신 건데 내년 1분기 네. 특히나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공급 어떤 압박이 나타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네. 그때가 최적의 뭐 투자 전인대 시점이다. 전후가 뭐 시기적으로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봄을 맞이하고 따뜻한 여름까지 가고 그런 사이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한 해에 대한 얘기도 사실 말씀을 나누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본 것 같고요.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 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중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